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그 상속 포기가 한정 승인으로 변하는 놀라운 경우. 이제 뭐 잘 이해는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차츰 저를 따라가서 한번 쭉 설명을 들어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상속을 할 때 이게 지금 상속재산 파산을 지금 세 번째 유형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조문으로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텐데, 이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단순 승인. 단순 승인이 간단하죠. 그냥 상속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속 포기는 가정법원에다가 상속 포기 심판 청구를 하는 거죠. 협의 분할과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단순 승인, 한정 승인, 한정 승인은 중간이죠. 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상속 포기는 완전히 포기하는 거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파산 선고 전에 상속 포기를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상속 포기 심판을 청구하면 인적 결단으로서 완전하게 상속 포기는 대법원 판례상 뭐 면책 불허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형이 취소 대상도 아니고, 파산에서는 부인 대상도 아니다. 이게 확립돼 있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한정 승인의 효력을 법이 부여합니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때 변호사나 대리인들이, 아니 뭐 사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사도 마찬가지예요. 채무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조언을 해주면, 채무자 내지 채무자의 가족들이 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상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분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비유한 거거든요. 제가 뭐 바둑을 못 두지만, 바둑의 어떤 착수의 수순에 따라서는 뭐 대마가 몰살되거나 이제 그걸 피할 수 있는 상황에 이제 비유한 겁니다. 뭐 그 귀에서, 변이나 귀에서 그 사활 같은 거 있죠. 그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수순에 따라서, 착수의 수순에 따라서 죽고 생사가 갈리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딱 보니까 제가 이제 와서 지금 정확하게 복기를 해보니까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결국 이거는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한 건데, 자꾸 이제 상속재산 파산을 여러 개를 이제 해보면서 조문도 찾아보고 비교도 해보고, 그걸 지금 제가 뭐 네 가지 유형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나눠놨습니다만, 지금 와서 복기를 해보니 그렇다는 것이지, 이를 예상할 수 있는 변호사, 특히 신청 대리인, 파산 사무장이 있었을까요? 이런 의문을 제기해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사건을 복기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알아둘 도구마. 도구마라는 건 이제 뭐 약간 좀 안 좋은 의미도 있죠. 독단, 뭐.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냥 대법원이 어떤 확고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은 상속 포기는 신분행위다. 대법원 판례에 어떤 문구상 나오죠. 상속재산 협의 분할은 재산행위다. 그래서 이거는 상속 포기는 상속 협의 분할, 이건 재산행위죠. 달리 사형이 취소, 부인권 행사 대상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사형이 취소하고 부인권 행사 대상은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만 된다는 거죠. 대법원 판례가 확고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채무초과 지급불능 상태에서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니다. 채권자의 대법원 판례 문구가 이런 문구가 나와요. 비록 상속 포기가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빚을 이제 돈 받을 게 있는데, 그 채무자가 지금은 완전히 빌빌거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빚만 몇 억이야. 근데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저 친구 이제 아버님만 돌아가시고 회사만 물려받거나 아니면 뭐 주식, 현금, 아니면 부동산, 이것만 물려받으면 내 빚 몇 억은 뭐 일도 아니야 하면서 이제 빌려줬겠죠. 근데 그 친구가 딱 아버님, 재벌인 아버지 죽자마자 다른 형제들과 달리 자기는 상속 포기를 해버립니다. 심판을.
그래 완전히 그냥 채권자들은 돌아버리죠. 기대를 저버리는커녕 완전히 원수가 돼버리죠. 그런 설실을 대법원에서는 아주 점잖게 기대를 저버리는 뭐 경우를 초래하더라도 이런 문구 비슷한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86조 파산 선고의 상속폭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이거에 관한 사안이에요. 제가 한 게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 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 선고 후에 한 상속 포기도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 승인이 효력을 가진다. 그냥 상속 포기를 인정을 못하고 한정 승인이 효력을 부여하죠. 결국은 뭡니까? 한정 승인이니까 너 받은 걸 토대로 해서 파산재단에 편입을 해서 빚을 갚으란 얘기입니다. 결론은 2항 파산관제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 포기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파산관제인이 봤더니 아까 같은 그 재벌이 아니라 재산이 미미합니다. 부모님 거의 재산이 없고 뭐 몇십만원, 몇백만원 정도 빼니 안 돼요. 그것도 n분의 1로 나누니까 한 2, 300배니 안 돼. 그런 경우에 그걸 나눠주겠다고 또 한가를 해서 번거롭죠. 그래서 상속 포기, 그냥 너가 상속 포기한 거를 내가 효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파산관제인의 권한이에요. 재량이 있는 거죠. 경중을 따져서 하란 얘기죠. 결국 법이. 이 경우 그 포기가 있은 것은 안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 법원은 가정법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산관제인이 이 사람이 상속 포기를 하잖아요. 상속 포기를 했는데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죠. 법에서, 파산법에서. 근데 내가 그냥 그 상속 포기를 저는 인정할랍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원래 어떤 누구의 권한입니까? 가정법원 판사의 전속 권한이죠. 전속 권한. 따라서 그 가정법원의 전속권 그 권한을 관제인이 대신해서 행사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가정법원에다가 신고해서 제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판사님 뜻대로 상속 포기 효력을 그냥 인정해 줬습니다. 한정 승인을 원래 선택을 해야 되지만 재산이 미비해서 그냥 상속 포기, 이 사람이 가정법원에 한 상속 포기를 제가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다 그냥 신고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신고. 사후적으로 신고. 허락을 받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 그 정도로 관제인이 그 상황에 따라서 경중을 따져서 가정법의 권한을 일종의 행사하는 거죠. 왜? 상속 포기하고 산정 승인, 이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가정법원 판사님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파산관제인이 법에는 한정 승인의 효력이 있다 그랬는데 너가 무슨 권한으로 상속 포기 효력을 인정해요? 가정 여기 있잖아요. 상속 포기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파산관제인이 가정법원 판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생각이 나 보니까 조문을 읽어보니까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 법원은 가정법원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 옛날에 판사님한테 이 사건에서 이걸 신고했더니 판사님이 허가를 안 해줬어요. 기간이 도과됐다고. 그렇죠. 이거 나중에 알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허업직업 해야 되나 해서 3월 이내는 여기서 불병기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 기간을 지나가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확정되는 거죠. 그 정도로 이거를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관제인도.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도 제386조 제1항에 대해서는 상속 포기가 파산과 관련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죠. 그 문구를 보면 괄호안에 설시하고 있습니다. 신분행위라고 하면서도 재산과 완전치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완전히 무관치 않다는 취지입니다. 이거 완전 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제까지 얘기하면 한번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잠깐만요. 예. 사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진짜 실제 사안이에요. 채무자는 2019년, 이건 이제 날짜는 제가 바꿨습니다. 9월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9월 며칠 날 했다고 합시다. 근데 파산 신청을 해놓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2019년 10월에 한 달 만에 부친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부친이 뭐 상속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왜?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어도 뭐 나눠줄 것도 없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부친이 재산이 많아요. 몇십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딸이, 채무자인 딸이 받아야 될 게 막 한 6억, 7억 정도 돼요. 그럼 빚도 상당히, 이게 지금 빚을 상당히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파산 신청을 하고 10월 달에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 파산 선고가 납니다. 9, 10, 11 이걸 기억하시죠. 파산 신청, 부친 사망, 파산 선고.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런 케이스에서 실제 어떻게 했냐면은 수순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채무자 및 대리인은 차분하게 움직이는 듯 하였습니다. 즉, 먼저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상속 포기할래. 그래서 상속 포기 심판 청구를 서울 가정법원에 했습니다. 사건 번호 나왔어요. 2019 느단 땡땡땡땡. 왜? 변호사도 상속 포기가 면책 불허가 사유도 아니고 관제인이 부인권 행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좋은 수라는 걸 알고 있죠. 이 아까 얘기한 그 도그마에 관한 판례를 보면 세 가지. 법대 정도 나오면 가사법, 가족법만 제대로 공부하면은 워낙 유명한 판례이기 때문에 아마 대학생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정도 뭐 시험 문제도 예상 문제 좋은 객관식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워낙 중요하니까. 아주 기본적인 판례입니다. 그러나 위 386조 1항이라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파산법도 찾아봤어야 돼요. 이 386조 제1항. 이거를 안 살펴보고 그냥 일반 판례만 뭐 상속 포기하고 상속 포기하면 협의 분할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상속 포기 소급표가 있으니까 한 시점부터 그 다음에 이제 남동생하고 어머니는 여동생도 이제 미국에 있는 여동생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딸 둘은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딸은 협의 분할로 포기하고 나머지 이제 엄마하고 남동생은 건물하고 이제 주택을 나눠 가졌습니다. 딸들은 이제 아무것도 안 가진 거죠. 근데 386조 제1항이나 이제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386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한정 승인이 효력을 부여하죠. 난 상속 포기했는데 법에서는 한정 승인이 효력을 부여하고 파산재단에 대해서 결국은 받은 만큼 너 6억 받으니까 6억 받아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줘. 그래서 386조 제2항에 따라 관제인이 상속 포기를 인정할 수도 있었으나 상속받은 재산은 이게 이제 수억입니다.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제가 통상적으로 잘못하면 이게 배임이 돼버리죠. 상속 채권자들한테 이제 채무자의 채권자들한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거죠. 너 왜 그냥 상속 포기 인정해줬어. 관제인이 선관주 의무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관제인은 위 386조를 이용해서 파산재단에 대해 한정승인 효력을 가지므로 채무자의 모친과 남생을 상대로 상속협의 분할 부인 청구를 제기하여 1억 원 이상을 승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때 신청대리 및 채무자 입장에서 이 패착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회생법 386조를 보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제인도 처음 보았으니 일반인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신청대리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순 2 대마를 살리고 관제인한테 이기려면 즉 관제인이 지는 경우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됐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위 조문을 알았다면 묘수는 2009년 10월 아버님 부친 사망과 동시에 파산 면책 신청을 취하하는 겁니다. 그냥 사망 전임으로 이거 사망 잘못 썼습니다. 제가 사망이 아니라 파산 선고 전임으로 취하는 가능합니다. 파산 선고 후에 파산 면책 신청 취하는 파산 선고는 그대로 유효하고 면책 신청만 취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파산 선고 전이잖아요. 11월에 선고됐으니까 10월에 아버님 돌아가시자마자 이거 파산 신청 이거 좀 한정승인의 효력이 생긴다니까 이거 안 돼. 그래서 386조 1항 2항을 뒤져보고 파산 면책 신청을 취하는 겁니다. 이미 상속 포기 심판 청구는 서울가정법원에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인용되려는데 서울가정법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몇 달 걸려요. 가정법원에서 인용되면 인용 후에 다시 파산 면책 신청을 그때 하면 됩니다. 몇 개월 후에. 그러면 관제인은 파산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상속 포기 심판 인용 받았죠. 부인권 행사 끝. 면책 불허가 사유도 아니에요. 그렇죠? 뻔한 채권자한테 돈을 안 주기 위해서 이런 수를 핀 건데 합법적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대법원에서. 그 다음에 부인권 행사도 못 돼. 그 다음에 일반 민사에서는 채권자 추송도 대상도 아니야. 그러면 결국 모친과 남동생은 그 거액의 재산을 6, 7억을 안 뺏기죠. 관제인한테.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약간 수순이 착오가 있었어요. 그냥 상속 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386조 제1항하고 2항이 뜩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버티고 있다 보니까 그걸 놓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대법원의 그 도그마가 깨지는 것은 아니죠. 그냥 약간의 기스가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가 반드시 완벽한 건 아니다. 이 파산 선고 전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386조에 의해서. 그래서 결론은 상속 포기는 완전한 신분행위일 수는 있으나 파산 신청과 선고 시 사이에 사망한 피상속인, 그러니까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통상 이제 부친이라고 합시다. 부모 있는 채무자에게는 한정승이라는 강력한 태클을 거는 거죠. 난 상속 포기했는데 법에서는 안 돼. 너는 그냥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으니까 파산재단, 너의 그 파산재단에다가 그 재산을 집어넣고 너희 채권자들을 위해서 배당을 하시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여담으로 제386조 제2항의 법원은 가정법원일까요? 파산법원일까요? 아까 얘기했죠? 이건 제가 보기엔 가정법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원래 한정승인은 그 아버님의 채권자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아버님의 채권자가 빚이 하나도 없었어. 그쵸? 빚이 없었고, 그러면 결국은 그 남은 재산은 한정승인, 채무자께 되죠. 그러니까 채무자께 되니까 파산 채권자, 이 사건, 채권자들한테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재산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론적으로 분리가 맞는 것 같은데, 부친은 아무런 빚이 없어요. 부친의 채권자가 없어요. 사실상. 재산만 남겨준 거야. 있어도 그 협의분할하면서 그 빌딩 건물에 있는 임차인 정도입니다. 임차인. 그 다음에 어머님이 그 주택을 받았을 때 그 근저당 정도예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협의분할하면서 어머니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남동생이 가져갔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체적인 상속 재산에서는 아버님은 재산이 훨씬 많은 겁니다. 32억 중에 약 한 5, 6, 7억 정도만 빼고 한 25억이 순수 재산에 25억을 나누기 3하면 83, 24. 그죠? 이 채무자의 지분은 이제 9분의 2였죠. 9분의 2. 9분의 2니까 엄청나죠. 그죠? 27억이어도 27억 곱하기 9분의 2면 얼마입니까? 6억이에요. 6억. 실제 제가 이제 대충 지금 기억나는 게 한 6억에서 7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생전에 사업을 하면서 아버님이나 어머님으로부터 돈을 많이 갖다 쓰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니까 한 5억 정도가 이제 소명이 돼서 5억은 조금 안 되고 한 4억에서 5억 정도. 실제는 10억 된다 그랬는데 입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법에서는
입증되는 것만 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그 채무자가 운영하던 법인에 돈을 넣어준 거를 10원 한 장까지 다 이제 갖고 와라. 아니, 이제 소송할 때 냈어요. 내서 다 더해보니까 5억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상 판결은 한 1억 6천, 7천, 8천 정도 나오는데, 뭐, 법정에서 1억 1천만 원에 이제 화해가 된 겁니다. 화해 조정이 돼서 결국은 이제 그걸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해봐야지 조문의 문제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드리고 다음에 한번 이제 정리할 기회가 있지만 그 오리지널 한정 승인한 다음에 상속재산 파산 들어오는 경우, 두 번째 파산 신청이나 파산 선고 후에 채무자가 사망해서 상속재산이 이제 파산 재단으로 변하는 경우, 상속재산 파산으로 변하는 경우, 세 번째가 이겁니다. 상속 포기가 이제 한정 승인으로 변하는 경우 386조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파산 관제인이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503조입니다. 그 조문과 관련된 건 제가 지금 따로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 볼게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503조에 관련된 케이스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두 개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그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1, 2, 3, 4, 네 가지 가는 것을 한번 한 몫에 모아서 한번 해설을 해서 비교를 하면은 상속재산 파산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세세한 것은 교과서를 보면 됩니다. 뭐 장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교과서에 다 보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하여튼 좀 특이한 사례인데, 뭐 이게 사실 이런 거는 거의 뭐 한 진짜 1000건 중에 한 건 나올까 말까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건 대부분 협의분할입니다. 협의분할을 당하니까, 협의분할을 하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등기를 빨리 내려고 법무사가 싸잖아요. 변호사나 이런 데는 비싸고 뭐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일단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남자가 먼저 통상 죽으니까 돌아가시면 그 집이나 뭐 빌딩 같은 거를 일단 어머님 명의로 다 돌려놓죠. 나머지 자식들은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또 n분의 1로 나눠 갖겠죠. 그럼 이 과정 속에서 등기를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협의분할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제가 말했죠. 자식들 중에서 망한 친구를 가려내서 그 친구는 한정 승인하면 안 돼. 아니, 그 친구는 상속 포기해야죠. 협의분할로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파산할 상황에서 관제인이 노리고 있죠. 협의분할. 몇 년이라 그랬죠? 10년입니다. 10년. 10년 동안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간혹 10년 넘은 경우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진짜 몇백 건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그냥 그러다가 이제 이제 어머님 명의로 등기해 놨으니까 안심이다 하고 덥석 들어와요. 어머니하고 관제인하고 이제 싸워야죠. 소송해야죠. 얼굴 붉히면서. 그 순간적인 어떤 수순을 잘못 둔 거죠. 항상 수순이 문제입니다. 상속에서는 한정 승인이냐? 왜 법에서 세 가지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상속 포기, 단순 승인, 한정 승인. 그럼 결국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안 얻고서 대충 하다가는 나중에 날벼락 맞는 거예요. 매덕 왔다 갔다 합니다. 변호사 비용 뭐 몇백만 원? 아이고 껌값이에요. 매덕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변호사를 선임을 안 하고, 아니 뭐 로펌, 뭐 큰 로펌 필요 없죠. 그냥 변호사한테 자문을 잘 얻어서 잘 처리하면 진짜 돈을 아낄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냥 대충 그냥 등기만 빨리 하려고 몇십만 원이면 되니까 도장 인감증명서 띄어서 인감도장 투수 찍어서 등록세 취득세 주고 등기 딱 완료하고 아유 이제 싸게 막았으니까 휴 하지만 나중엔 관제인을 당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나서 파산을 안 하고 살면 상관없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파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남들 다 하는데 또 나는 왜 안 되지 하면서 하다 보면 결국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 상속은 뭐 생전에 이제 유언 같은 거, 그죠? 사후에 또 유류분은 지금 유언 심판 청구 들어갔죠.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전 유언, 유류분.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제 상속 분쟁이 생기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상속 포기를 해야 될지 한정 승인해야 될지 단순 승인해야 될지 또 뭐 요즘 이제 유행하잖아요. 다 알죠 이제 일반 국민들도 한 사람은 상속 포기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뭐 한 사람은 한정 승인하고 나머지는 상속 포기하든지 그게 이제 일반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좀 잠을 좀 얻으시고 이런 식으로 이 사안에서는 어떻게 수순에 따라서 벌써 1억 1천만 원이 왔다 갔다 했죠. 그렇죠? 1억 1천만 원을 안 뺏기고 잘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 수순을 잘못 두는 바람에 대마, 뭐 말하자면 대마죠. 대마가 아주 몰살한 거죠. 바둑이 그냥 게임 끝난 거죠. 바둑으로 치면 장기로 말하자면 이제 게임 끝난 거죠. 장기에서도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상속과 관련돼서 4개 조문을 4개의 케이스에 관한 조문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